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사면에 대해서는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에 대해서 말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사실은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제 막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면이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청와대와 검찰, 감사원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각 기관들의 독립성을 존중해 감사나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제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누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상황이 진정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보편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맞으면 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평가하며 남북한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이 답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강약을 반복하면서 오후 6시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현재 눈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가평 이교의 모습입니다. 오전보다 눈발이 가늘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요. 가평 지역엔 오늘 7.6cm의 눈이 왔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앞으로도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오전에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대설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됐고요. 오늘 노원구 등지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를 보겠습니다. 홍천강 휴게소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지금도 눈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천 지역엔 오늘 하루 22.4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엔 오늘 오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고요. 현재 도로에 지나는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지역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으로 교통사고 처리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눈이 오후 6시 정도까지 이어지겠고 밤부터는 다시 한파가 밀려오며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389명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알아봅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23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36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15명이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0명 이상이나 감소했습니다. 국내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11월 25일 이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거는 무려 54일 만입니다. 감소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어제가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2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그 다음 103명입니다.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많기는 하지만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66%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확진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경남과 경북에서는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 이 확산세가 잦아드는 건 다행인데 이 사망자는 10명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망자가 15명 늘었는데요. 최근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12월 15일 이후 오늘까지 한 달 넘도록 계속해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명률이 1.73%까지 높아졌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등에 머물던 고령층의 감염이 늘면서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60대 이상이 전체의 95%를 넘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죠. 코로나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 특히 취약한 질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이달 말까지인데요. 수도권은 계속해서 2.5단계이지만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제재가 완화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132명으로 11일째 하루 1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30%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방심하긴 이르다며 이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를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대문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이용자와 가족 등 3명이 어제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5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사우나는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하루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밀집도가 높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은평구 소재 한 병원에선 지난 15일 관계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추가 감염이 이어져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4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환자나 간병인, 보호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곳은 병원 본관과는 떨어진 별도의 사무용 공간으로 이곳에서 직원 간 함께 식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6명으로 2주 전 263명보다 110여 명 줄었습니다. 감소세가 나타나곤 있지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은 28.2%에서 29.5%로 증가했고 무증상 확진 비율도 셋 중 1명에 달합니다. 집단 발생 사례만 보면 교정시설과 요양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직장 관련 등의 순서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는 인원 기준을 추후 유행 상황이 나아질 경우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달부터 휴관 중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문화시설 약 500개의 운영을 내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가족, 친구 간 접촉에 따른 추가 전파가 여전히 많다며 재연장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지만 실내 활동이 늘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이 백신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신규 확진자가 50여일 만에 300명대로 감소한 것은
주말 진단 검사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학원,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 완화 조치는 추가 완화 없이 3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띠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에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등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어제 대구와 경주 두 지자체가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비판이 일자 번복한 것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차량 이동형 검사소 도입 등 지자체의 독창적인 방역 정책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방역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선 안정성 여부를 지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노르웨이의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 29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해 다른 정부 부처에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약회사가 백신 공급을 줄이며 접종의 차질을 빚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계약을 맺은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29.9명으로 평균 3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국내 발생 현황을 주별로 살펴보시면 경남권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의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가 1,721명으로 전체 45%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 집단 발생이 16.3%, 그리고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노출된 경우가 310명으로 8.1%였습니다. 해외 유입이 209명으로 5.5%, 그리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람이 940명으로 24.6%였습니다. 지난 4주간의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비교하는 표를 보시면 확진자의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가 지난 12월 말 52주차에는 34.8%였으나 21년도 3주차 지난주에는 45%로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노출된 확진자는 지난 12월 말은 12.9%였으나 현재는 8.1% 310명으로 감소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인 경우에는 지난 12월 말은 3% 219명이었고 지난주에는 환자 수는 209명으로 유사하지만 비율이 5.5%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인 미분류 사례가 12월 말에는 24.7%였으며 지난주에도 유사하게 24.6%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신규 집단 발생한 건수는 14건입니다. 감염 경로는 가족 및 지인 모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시설이 2건, 병원 및 요양시설이 2건, 그리고 사업장, 교육장이 각각 2건이었으며 군부대에서 1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중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70대, 80대 이상은 치명률도 높아서 당분간은 위중증 사망자가 계속 보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사망자는 총 13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령대로 보시면 80대 이상이 76명으로 56%로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0대 어르신들이 39명, 28.7%입니다. 총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사망이 131명으로 96%였습니다. 사망자의 추정 감염 경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및 병원이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가족 등의 확진자 접촉이 16.2%, 그리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19.9%였습니다.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5명에 대해서는 기저질환 유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달간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 감염과 숨은 감염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감염 경로 중에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35.4%, 그중에 특히 가족이나 직장 내의 전파가 62.4%로 가족 또는 지인 그리고 동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 중인 사례가 22.3%로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또는 가족 내에 접촉자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선별검사소 또는 선별진료소 또는 반려클리닉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철저한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상주시의 BTJ 열방센터, 또 경남의 진주 소재 기도원 등 종교시설 내에 집단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시설의 경우에는 최근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결과 조기에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에는 조기 인지가 안 될 경우에는 많은 감염자가 다수 발생해서 완벽한 격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확산이 될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그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해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발생 시에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서 철저한 격리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BTJ 열방센터를 다녀와서 검사를 아직 받지 않으신 309명, 그리고 진주 소재 기도원 방문자 등은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계절적 사회환경적 요인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또한 향후에 있을 설 연휴에는 지역 간의 이동이나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관련해서 수도권의 운영 재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또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제한하고 또 상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대면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가 허용이 됩니다.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신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원, 수련원 등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부모님, 친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 없이 안전하게 집에서 머물며 마음을 전하고 모임, 여행 계획도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특성과 염기서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등 3가지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의 변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3가지 변이 바이러스는 유래가 모두 다르고 각각 다양한 아미노산의 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에서 타이로신으로 바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약 1.5배의 전파력이 증가됐다라고 역학적인 특성 기반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며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전파력 증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임상적인 중증도 그리고 여러 백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첫 환자 발생 이후에 총 2,291건에 대한 검체에 대해서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11월, 12월에 510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모두 GH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5월 이후에 여전히 GH그룹이 국내에서의 우세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입니다. 그 외에 국내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변이 바이러스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 유입 사례하고 연관된 국내 접촉자에서는 5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 10월 이후에 총 58건의 해외 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영국 그리고 남아공, 브라질 해외 입국자 중에 확진자, 또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15건, 남아공 2건, 브라질 1건 등 18건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을 하였고 28건은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월부터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또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유전자 전장 분석을 시행하고 변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입국 후 그리고 격리 해제 전에 모두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3일 이내였던 것을 1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들어온 경우는 예외적으로 3일 이내에 검사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에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분석, 유전체 분석 등 변이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여전히 유행 기준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준비 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1월 1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별 지원 역할과 세부 이행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과정별로 백신 허가 관련해서는 식약처의 백신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백신의 수입, 해외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항공수송 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내 백신의 보관 유통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해서 백신에 대한 유통을 관제, 통제하게 됩니다. 지자체의 접종 시행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이미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접종센터의 확보, 위탁의료기관의 지정 등 지자체의 접종기간 준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원 중이며 1월 말까지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자체 중심으로 확보하되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 의료계 등과 협력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 정확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는 예약, 접종 일정과 장소에 대한 안내, 접종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 현장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을 하여 지난주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와 1차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또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과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일평균 491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가 0.79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남권 이외의 권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인내와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말 하루 1000명대 환자가 발생하던 때에 비하면 유행의 규모가 한풀 꺾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3차 유행은 진행 중입니다.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종교시설도 10에서 20%의 대면 종교 행사가 재개됩니다. 거리두기의 일부를 완화하는 그런 조정 조치는 코로나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활 속 감염 위험은 여전하지만 중대본이 밝힌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민생의 절박함 때문에 조정한.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다는 소식이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이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조금 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협력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선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소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는데요. 결과를 가른 건 뇌물 액수였습니다. 1심은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받고 2심은 이 가운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본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더해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이 1년여간 다시 진행됐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변수가 된 건 재판부 권고로 삼성 측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였습니다. 재판부는 준감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는데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선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과 울릉도 독도엔 3에서 최고 10c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지역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중부 대부분과 경북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발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대설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안 지역에 이어 강원 산간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부산이 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빙판길 조심하시고 한파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